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사연을 듣듯 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저는 이제 두 돌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8살 엄마 은이라고 해요. 아이를 낳기 전 임신 막달 무렵에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고 혹시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이라도 있을까 밤마다 울곤 했죠. 그래도 다행히 제 딸은 건강하게 태어났고 지금은 무럭무럭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어떻게든 버텨낸 제 자신이 기특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제 집안은 넉넉한 편이라 20대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캐나다에서 유학할 때 지금의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된 상우를 만났죠. 그때 그는 늘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바쁘게 뛰어다니던 청년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뛰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멀리서만 보다가 귀국길 비행기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너도 한국 가는 거야? 응, 몇 년 만에 처음이야. 사실 표 사는 것도 벅차서 못 가고 있다가 이제야 가는 거야. 그는 그렇게 담담히 말했지만 이내 표정이 굳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형이 몇 주 전에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한국에 가야 해.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고 위로했어요. 그는 늘 강해 보였지만 사실은 혼자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공유한 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는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연애는 이어졌고 그 성실함과 묵묵한 태도에 끌려 미래를 함께하자 약속했죠. 그러나 그의 집안은 저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대하기가 불편한 듯 결혼 후에도 여전히 존댓말을 쓰셨죠. 저는 거리를 좁히고 싶어 주말마다 혼자 시댁을 찾아가며 애썼지만 왠지 모르게 벽은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난 뒤 관계는 오히려 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자주 못 찾아뵙는 상황이 되었고 명절에도 시어머니와 형님이 이미 모든 음식을 준비해놓곤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소외되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하지만 막달 무렵 우연히 듣게 된 대화가 제 모든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내가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로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그날은 명절을 앞두고 시댁에 들른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방에 들어가 쉬라고 하셨죠. 은희야, 네가 몸이 무거운데 뭘 도와. 그냥 방에서 편히 쉬어라. 저는 괜히 억지로 거들면 더 불편해하실까 싶어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형님이 도착한 모양이었고 곧이어 시어머니와 형님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저 반갑게 맞이하려고 일어나려다가 문득 이상한 단어들이 귀에 들어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그 여우 같은 며느리. 돈은 꽉 쥐고 있으면서 퍼주는 데만 신경 쓰잖아요.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집안에 제대로 내놓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형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얘기 맞는 건가? 귀를 의심하며 숨을 죽였는데 곧이어 시어머니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원래 부잣집 사람들 그렇다. 티 안 나게 쓰고 절대 크게 안 내놓지. 괜히 기대하지 말아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노력해도 어색한 이유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이미 저를 돈을 줄지 모르는 타인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형님이 낮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은희가 없어져 버리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상우 오빠도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를 단순히 껄끄럽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져야 할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크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고 저는 입술을 깨물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악몽 같은 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차라리 어머니가 아픈 척을 하세요. 암이라도 걸렸다고 거짓말하면 저 집에서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최선이겠구나. 내 말대로 해보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저는 방 안에서 손발이 얼어붙은 채로 그들의 목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오해나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분명히 제 삶을 무너뜨리려는 음모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었죠. 형님은 한술 더 떠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해서 돈만 뜯어내면 돼요. 그리고 상우 오빠, 결국은 저한테 돌아올 거예요. 애까지 데리고 있으면 귀찮기만 할 테니까 양육권도 빼앗아야죠. 그 말에 제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아이까지, 제 뱃속의 아이까지. 그들의 계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했죠.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작게 대꾸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상우도 요즘은 예전 같지 않고 차라리 네가 옆에 있으면 편할지도 모르지.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직접 그런 말이 나왔다니. 저를 며느리가 아닌 그저 돈줄과 방해물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동시에 수많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독 저를 불편해하며 거리를 두던 모습, 형님이 괜히 제 옆에서 어색하게 굳던 순간들. 그 모든 퍼즐이 지금에서야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뱃속 아이를 꼭 감쌌습니다. 이 아이만은 절대로 이 지독한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없어.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형님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상우 오빠가 만약 주저하면 제가 알아서 흔들어 볼게요. 옛날처럼 제 곁으로 돌아오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미묘하게 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네가 정말 그런 마음이라면 내가 굳이 막을 필요는 없겠지.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와 분노가 몰려왔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따지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감정 싸움이 아니야. 이건 범죄야.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조건 증거를 잡아야 한다. 감정대로 나섰다가는 오히려 제가 거짓말쟁이로 몰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녹음, 작은 메모, 심지어 남편의 말투까지. 언젠가 이 모든 걸 터뜨릴 날을 대비해서 제 온 힘을 다해 증거를 쌓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와 형님은 본격적으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형님의 목소리는 급박하고 떨리는 척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희야, 큰일 났어. 어머니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셨대. 근데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계시다네. 어떡하니?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며 놀랐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섬뜩한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 제가 들었던 바로 그 대화. 어머니가 아픈 척하면 돈을 빼낼 수 있지 않겠냐던 속삭임. 이게 현실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그럼 제가 당장 병원비를 대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진단서랑 영수증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할게요. 그러자 형님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니, 네가 임신 중인데 그런 걸 확인하러 다닐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모실 테니까 너는 돈만 보내주면 돼.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100% 거짓이라는 걸.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제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했습니다. 혹시 위조된 처방전이나 가짜 진단서 확인할 방법 있어? 친구는 잠시 놀라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진만 보내줘. 진짜면 진짜, 가짜면 가짜. 내가 바로 판별해줄게. 며칠 뒤
형님이 보낸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허술했지만 저는 바로 친구에게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야, 이건 완전 조작이야. 이 병원 코드도 틀렸고 약값 계산도 말이 안 돼. 누가 대충 포토샵으로 꾸민 게 분명해. 확인하는 순간 제 안에서 이글이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내 뱃속 아이를 팔아넘길 수 없으니 이제 거짓말로 돈을 뜯어내려는 거구나.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 상우가 집에 들어와 무심히 말했습니다. 은희야, 형님이 그러는데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시대. 혹시 네 아버지한테라도 돈 좀 빌려보면 안 될까? 그 순간 제 귓가에서 쨍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마저도 이 판에 동조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질끈 감으며 이 지독한 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치밀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차 안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곳에서야 비로소 그들이 꾸미는 사악한 계획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의 차에 몰래 설치한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재생하자 차 안에 울려 퍼진 목소리는 제 심장을 그대로 쥐어뜯었습니다. 형님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오빠, 은희는 아직도 눈치 못 챘어? 상우가 낮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얘는 바보야. 다 믿고 있더라. 집 팔아서라도 돈 만들어줄 거라니까.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제가 믿고 의지하던 그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님은 만족스러운 듯 쏘아붙였습니다. 잘 됐네. 돈만 뜯어내면 그만이야. 근데 오빠, 나랑 있던 게 더 편하지 않았어? 솔직히 은희 같은 애랑 사는 것보다 나랑 있는 게 좋잖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예전엔 네가 편하긴 했지.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아니야, 오빠.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어머니도 다 동의하셨잖아. 저는 녹음을 들으며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배신. 그 한 단어로는 설명도 되지 않는 인간의 추악한 민낯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녹음 속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 둘이만 잘 맞추면 돼. 은희는 금방 무너질 거야. 아이까지 있으니 더 쉽게 흔들 수 있지. 저는 이어폰을 집어던지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뱃속의 아이가 크게 움직였고 저는 배를 움켜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아이만은 저들의 손에 절대로 맡기지 않겠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아이의 태동만 느끼며 머릿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죠.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 그래야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몰래 작은 메모를 남기고 남편의 통화 내용을 유심히 지켜보며 심지어 형님이 보내온 문자까지 전부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하나 모아두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부서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고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라 적이었죠. 하지만 그들에겐 아직도 제 속내를 들키면 안 됐습니다. 저는 태연한 척 웃으며 지내야 했고 그 연극 같은 생활은 제 목숨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형님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하고 울먹이는 듯 했지만 저는 이제 그 연기가 뻔히 보였습니다. 은희야, 어머니가 큰 수술을 앞두고 계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네가 가진 부동산 중에 하나라도 처분해서라도 빨리 마련해 줘야 해.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알겠어요. 근데 그만한 목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매물로 내놓긴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형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억지로 착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네가 그렇게 말하니 믿을게.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신지 알면 내 마음도 급해질 거야.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들이 더 본격적으로 저를 올가매려 하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무심히 말했습니다.
은희야, 어머니가 진짜 위험하다는데 내 친정아버지한테 돈 좀 빌려봐. 당신 집은 여유 있잖아.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아이 아빠라는 이유로조차 용서할 수 없다. 그동안은 증거를 모으기 위해 억지로 버텼지만 그 말 한마디로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기도 전에 눈물과 울음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은희야, 무슨 일이냐? 왜 그래? 엄마와 동생이 저를 부둥켜 안고 달랬지만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결국 겨우 정신을 추스른 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저것들이 감히 내 딸을... 아버지는 당장 골프채를 들고 시댁으로 쳐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울며 붙잡았지만 아버지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저 인간들은 내가 직접 박살내야 속이 풀리겠다. 엄마가 아버지를 말리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감정으로 풀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해야 해요. 당장 변호사를 선임합시다. 증거도 이미 충분하다 했잖아. 그날 밤 저는 부모님의 품에서 겨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을 보자.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정에서 심판받게 하자. 그리고 며칠 뒤 우리 가족은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로펌 사무실 차가운 회의실 안, 저와 부모님 그리고 변호사님이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녹음 파일과 문자, 조작된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자 변호사님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확신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사기, 문서 위조, 그리고 혼인관계의 불성실까지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모두 승소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한 가지를 더 강조했습니다. 은희 씨, 아직은 증거를 더 확보하는 게 좋아요. 특히 남편과 형님의 불륜관계, 그리고 시어머니의 공모 흔적. 법정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확실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의 노트북과 휴대폰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집안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진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남편과 형님은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형님은 이미 죽은 형부의 아내였는데도 불구하고 남편과 몰래 만남을 이어가며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이를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형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오빠, 은희는 이제 곧 무너질 거야. 돈만 뜯어내면 그 다음은 우리 둘 세상이야. 남편은 낮게 대꾸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곧 정리될 거야.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사랑도 가족도 아닌 오직 돈과 욕망뿐이었죠.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할 전사가 되어야 한다는 걸요. 며칠 뒤 드디어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시아버지 기일, 모든 친척들이 모이는 그날을 저는 진실을 폭로할 무대로 선택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골프채를 들고 직접 응징하겠다며 이를 갈았지만 엄마와 저는 차분히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응징은 법정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날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제 가슴은 무겁게 뛰고 있었지만 제 뱃속 아이가 제 손을 잡아주는 듯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널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저는 친정 식구들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시댁은 제사를 준비하느라 부산스러웠습니다. 집 안에는 친척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조문객들로 북적였죠.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과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거칠게 골프채를 들고 들어오며 외쳤습니다. 이 집안의 추악한 진실 오늘 여기서 다 밝히겠다. 사람들이 술렁이며 웅성거렸습니다.
남편 상우가 허둥지둥 뛰어나와 아버지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오해예요, 오해. 하지만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떨리는 손으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해인지 아닌지 직접 들어보세요. 버튼을 누르자 거실 한가운데로 형님과 남편의 은밀한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곧 정리될 거야. 오빠, 은희는 곧 무너져. 그럼 우리 둘 세상이야. 그리고 이어진 시어머니의 낮은 목소리. 아이까지 있으니 더 쉽게 흔들 수 있지. 순식간에 거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충격에 찬 눈빛으로 시어머니와 남편, 형님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주저앉아 떨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형님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부들부들 떨며 그건 장난이었어. 오해라고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난이라면 왜 위조된 진단서와 가짜 영수증까지 준비했습니까? 이건 계획된 범죄예요. 그제야 몇몇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런 짓을 했다고. 세상에 가족을 상대로 사기라니. 남편은 급히 제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은희야, 제발 날 믿어줘. 나는 그런 의도 아니었어. 저는 그 손을 힘껏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내가 뱃속의 아이와 함께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는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그 순간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골프채를 바닥에 힘껏 내리치며 내 딸 인생을 망치고도 아직 입이 살아있냐. 너희들 오늘 이후로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거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댁 사람들은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이 집안과의 모든 관계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모두를 법정에 세울 겁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제 말을 들은 순간 시어머니는 제 발치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희야, 제발 살려다오. 내가 순간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랬다. 네 집이 잘 사니까 나도 모르게 기대했던 거야. 하지만 널 며느리로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그 말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랑이요? 사랑하는 며느리를 두고 없애버리자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욕심을 넘은 악의입니다. 형님도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동서, 미안해. 나도 외로워서 그랬어. 부모도 없고 기댈 데도 없어서 그저 오빠 옆에 있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외로움이 불륜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 그리고 내 아이까지 빼앗겠다는 말은 절대로 용서 못해.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친척들은 저마다 경악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아니, 저런 인간들이 며느리와 동서였다고. 세상에,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남편 상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은희야,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너랑 아이를 사랑해. 그날 얘기들은 전부 오해야. 형님이 괜히 과장해서 저는 단호히 잘랐습니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아내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미래를 꿈꾸니? 오해라고 말하지 마. 이미 다 녹음했고 증거는 충분해. 그때 아버지가 성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 인간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내 딸이 여기까지 당했는데 더는 용서란 없다. 그날 제사는 제대로 시작되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충격에 휩싸인 채에 하나둘 빠져나갔고 시댁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처럼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우 씨, 이제 우린 끝이에요. 이제부터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법정에서 마주할 원고와 피고일 뿐이죠.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함께 시댁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법적 싸움이 시작되었죠. 며칠 뒤 변호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장은 접수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으로 떨렸습니다. 드디어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저는 다시 태어날 각오로 긴 전쟁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 곧바로 시댁 쪽 반응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어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은희야, 너 미쳤어? 가족을 경찰에 넘겨? 네가 뭘 알아서 그런 짓을 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게 됐어. 당신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그냥 범죄자일 뿐이지.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읊조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까지 가자는 거네. 며칠 뒤 시어머니와 형님은 변호사를 2명이나 선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금이 넉넉하지 않을 텐데도 어떻게든 발버둥치며 저항하려는 모양이었죠. 그러나 저희 쪽은 이미 모든 증거를 단단히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녹음 파일, 조작된 문서, 위조된 영수증, 그리고 수많은 문자 메시지들. 변호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쪽이 발버둥쳐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승부는 기울었어요. 첫 공판이 열리던 날, 저는 2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떨렸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남편은 제 눈을 피한 채 앉아 있었고, 형님은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으며,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차례로 제시하자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가족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하다니. 저런 사람들은 꼭 벌 받아야 해. 판사 역시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증거의 위조 여부를 인정합니까? 남편 측 변호사는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오해입니다. 장난처럼 주고받은 대화일 뿐이고. 그러나 판사는 단호히 잘랐습니다. 이게 장난이라면 장난을 빙자한 범죄입니다. 그날 법정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싸움은 반드시 제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 이제는 내 삶을 파괴한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참혹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으로도 법정을 수없이 오가야 했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법정에서 차가운 시선과 저기에 찬 눈빛을 견뎌내는 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품에 안을 때마다 제 안에 다시 힘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를 지켜주겠어. 끝까지 버티자.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자. 그렇게 저는 다시 법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많은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남편과 형님이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알리바이를 조작하려던 정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형님, 은희가 눈치챈 것 같아. 괜찮아. 어머니가 아픈 척만 계속하면 돼. 돈은 곧 빠져나올 거야. 법정에서 그 메시지가 낭독되자 방청석에서는 한숨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야. 그 와중에도 아이는 태어나 세상의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실 안에서 아기를 안은 순간 저는 참아왔던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도망쳤어야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부터는 내가 널 지켜줄게. 하지만 출산 후에도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회복되지 않았는데 재판 날짜마다 법정에 나가야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아기를 돌봐주셨지만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저쪽에서 아이를 빼앗으려 하지 않을까, 뒤에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진 않을까,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남편은 재판 중에도 뻔뻔하게 저를 노려봤습니다. 은희야, 네가 이겨도 행복할 것 같아. 넌 평생 외롭게 살 거야. 아이도 결국 아버지 없는 애로 자라게 될 거고.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아버지 없는 아이일 수도 있지. 하지만 적어도 거짓과 배신 속에서 크진 않겠지. 그때부터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남편의 협박조차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말이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죠. 변호사님도 제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은희 씨,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싸움은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사기, 위조, 불륜, 그리고 아이의 미래까지 걸린 문제예요. 끝까지 밀어붙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제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인생을 위한 전쟁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판결을 앞둔 마지막 공판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공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숨 막힐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꼭 쥐고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동생에게 맡기고 오직 제 두 눈으로 그 순간을 지켜내고 싶었죠. 판사가 서류를 정리한 뒤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상우, 유미정, 그리고 피고인 모친 정영숙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순간 제 심장은 귀를 찢을 듯 크게 뛰었습니다. 피고인 김상우, 혼인관계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배우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한 정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집행유예라니.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누르며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유미정, 사기 및 문서 위조에 가담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형님은 눈을 감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울먹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연민을 불러일으키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정영숙, 직계 존속으로서 며느리를 속이고 공모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고령인 점을 잠작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은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치를 떨며 속으로 중얼렀습니다. 벌금으로 끝내주다니? 하지만 괜찮아. 아직 민사가 남아있어. 그리고 민사 재판에서는 제 손에 확실한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권과 양육비 전부. 판사는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원고 이은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긴 싸움 끝에 마침내 제게 주어진 승리였습니다. 남편은 절망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지만 그 눈빛조차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과거의 아내가 아닌 제 아이의 미래를 지켜낼 어머니였으니까요. 법정을 나서는 순간 따뜻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너를 위한 세상,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한 세상. 그렇게 제 삶은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뒤 저는 마치 큰 바위를 내려놓은 듯 숨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씻기지 않는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은희야, 잘했다. 네가 끝까지 버텼으니 진실이 밝혀진 거야.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아이만 바라보고 살아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정의는 세워졌지만 사랑했던 남편을 피고석에서 바라봐야 했던 기억, 아이에게 아버지 없는 삶을 물려줘야 한다는 현실은 여전히 가슴을 찔렀습니다. 밤이 되자 아이가 제 옆에서 곤히 잠들었습니다. 그 작은 손을 꼭 쥐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널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보며 또다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아빠에 대해 묻겠지.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며칠 뒤 시어머니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희야,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손주라도 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라면 처음부터 며느리를 없애버리자고 말하지 않았겠죠?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난 뒤 가슴은 먹먹했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마음을 열어주는 순간 또다시 저와 아이가 위험해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간은 흘러
재판의 여파는 제 주변에도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동정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저 집 딸, 남편이랑 형님한테 동시에 배신당했다더라. 그 소문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안고 미소 지으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조언으로 작은 사업을 배우게 되었고 엄마와 동생이 교대로 아이를 돌봐주며 제가 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는 길은 험난했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제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생활은 생각보다 더 힘겨웠습니다. 하루는 아이를 안고 병원에 다녀오고 다음 날은 가게에 나가 새 일을 배우고 몸은 늘 지쳐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도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언니 후회 안 해? 다시 붙잡고 살았으면 덜 힘들었을 수도 있잖아.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는 없어. 내가 다시 잡았더라면 지금쯤 더 깊은 지옥에 빠져 있었을 거야. 힘들어도 최소한 아이와 나는 안전하잖아. 그 말을 하고 나니 제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남편 쪽에서 다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상우는 변호사를 통해 면회를 요청했고 편지를 보내오기까지 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야, 나를 한 번만 용서해다오. 모든 게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아이에게만큼은 아버지로서 곁에 있고 싶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곧 찢어버렸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책임으로 증명하는 거야. 아이를 지옥에 끌어들이려 했던 사람이 다시 그 이름을 가질 자격은 없어. 그 뒤로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남편도 형님도 시어머니도 더 이상 제 삶에 발붙이지 못하게 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제 아이와 저 둘만의 세상을 조금씩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이와 함께 처음으로 공원에 나가 웃으며 사진을 찍던 날,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아, 행복이란 건 거창한 게 아니구나. 이 아이가 웃으면 그게 곧 내 행복이구나. 그러나 제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저들이 다시 무슨 일을 꾸미면 어쩌지? 재판은 끝났지만 그들의 집요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쉽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로 낯선 남자가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이은희 씨 맞으시죠? 시댁 쪽에서 다시 합의하자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하게 서늘해졌습니다. 역시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낯선 남자의 말은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합의요? 무슨 합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차갑게 묻자 그는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시댁 쪽에서, 그러니까 전 시어머니와 형님 쪽에서 부탁을 받았어요. 벌금이랑 위자료가 너무 부담된다면서 은희 씨가 조금만 양보해주면 안 되겠냐고. 저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이제 와서 합의라니? 그동안 내가 겪은 고통은 무시하고 돈으로 다시 덮자는 거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서 전하세요. 나는 절대 합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법이 내린 벌을 감당하게 할 겁니다. 다시는 내 인생에 발붙이지 말라고. 남자는 당황했는지 몇 번이나 머뭇거리다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아이에게 피해를 주진 않을까. 불안이 온몸을 휘감았죠. 다음 날 변호사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범죄자들은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접근 금지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바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며칠 뒤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저와 아이 근처에 오는 것만으로도 범법 행위가 되는 거였죠. 하지만 법적 장치가 있다고 한다 해서 마음이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때면 괜히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밤마다 창문을 확인하며 문이 잠겼는지 몇 번이고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불안 속에서도 저는 꿋꿋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 안겨 엄마 사랑해 라고 속삭이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공포도 사라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다시 사랑할 마음은 없어?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 저는 잠시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은 생각도 없어. 아직 내 마음에 흉터가 너무 깊거든. 그치만 언젠가는 아이가 더 크고 나도 치유가 된다면 그때는 모르지. 그 대답을 하며 제 안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언젠가 웃으며 다시 사랑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러나 그 전에 저와 아이는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후 한동안은 평온했습니다. 아이와 단둘이 지내며 작은 일상의 행복을 느꼈죠. 아침마다 아이가 엄마 잘 잤어? 하며 제 볼에 뽀뽀할 때면 세상에서 제일 값진 선물을 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우연히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멀리서도 그 낯익은 그림자가 다가오는 걸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며 손발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은희야. 그 한마디에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기억 안 나세요? 지금 이 행동 자체가 위법이에요. 제가 차갑게 말하자 상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냥 아이 얼굴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자격을 스스로 버렸어요. 다시는 내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은희야, 너 이길 줄 알지? 하지만 결국 너도 외로움에 무너질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배신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그렇게 등을 돌려 아이와 함께 걸어 나오는 순간 제 안에서는 또 하나의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말자.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한다. 집에 돌아온 뒤 저는 변호사님께 바로 연락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변호사님은 엄하게 말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겼으니 바로 신고하세요. 단 한 번이라도 용인하면 앞으로 더 집요하게 달려들 겁니다. 그날 저는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했고 남편은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강력한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긴장이 조금은 풀리자 그제야 한숨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 어린 목소리에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지. 이 아이가 곁에 있기에 나는 끝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예감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 정말 여기서 끝일까? 그 불길한 예감은 며칠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형님이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던 겁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통화를 받았습니다. 은희야, 나야.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어쩐지 한층 지쳐있고 흔들리는 톤이었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형님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심이야. 그땐 내가 미쳐 있었어. 외로움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근데 지금은 정말 후회해. 은희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엇갈렸습니다. 한편으론 분노가 치밀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나오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형님,
후회한다는 말은 법정에서 했어야죠. 저와 제 아이는 다시는 당신들이랑 엮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2번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저들의 눈물조차 결국 또 다른 연극일 수 있다. 절대 마음을 흔들리면 안 돼. 며칠 후 친정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희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아이 이름은 바꾸는 게 어떠니? 그 집안 사람들이 또 무슨 짓을 꾸밀지 모르잖아. 그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출생신고와 호적 문제를 다시 정리하고 모든 법적 권리를 제 쪽으로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행정 절차를 밟는 내내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이와 나 단둘만의 세상이다. 그날 밤 아이가 제 무릎 위에서 졸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둘만 살아도 괜찮아?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면 충분하지. 엄마가 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거든. 그렇게 말하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한기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평화를 맞이하는 제 앞에 또다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며 저는 일과 육아에 몰두하느라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늘 긴장을 놓을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이은희 씨 맞으시죠? 최근 전시댁 측에서 은희 씨를 상대로 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해지며 핏기가 가셨습니다. 무고요? 제가 무슨 거짓을 했다고요? 경찰은 덤덤히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났으니 사실상 의미는 없지만 상대 측이 끝까지 발버둥 치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순간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집요할 줄이야. 도대체 왜 저들은 포기하지 않는 걸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지치지 말자. 끝까지 싸워야 한다. 내가 무너지면 아이까지 무너진다. 변호사님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쪽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에 겨우 안심이 되었지만 밤에 아이를 안고 있으면 불현듯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저 집안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내 아이는 언제까지 이런 불안 속에서 자라야 하지? 그런데도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제게 안겼습니다. 엄마, 나랑 있으면 행복하지?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나는 무너질 수 없어. 아이가 바로 내 힘이니까. 며칠 뒤 무고 사건은 금세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저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었죠. 그 순간 마음속에서 거대한 돌덩이가 굴러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는 못 건드릴 거야. 창밖을 바라보니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길로 가자. 엄마랑 너 우리 둘만의 길로.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났는데도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상처와 싸우는 과정이 남아 있다는 걸요. 법적 싸움이 끝난 뒤에도 제 안에는 여전히 공허한 구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와 단둘이 지내며 웃고 떠들지만 혼자 방 안에 앉으면 문득 과거가 떠올라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왜 나는 그런 사람을 사랑했을까? 왜 그렇게 오래 버텼을까? 스스로를 원망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 울분이 치밀었던 장면, 그리고 아이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기억까지. 하나하나 종이에 적다 보니 조금씩 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친정엄마는 그런 저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희야, 네가 글을 쓰면서 상처를 정리하는 것 같구나. 그게 치유가 될 거야.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써라. 그 말에 힘을 얻어
저는 매일 밤 아이가 잠든 후 노트북을 켜고 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이야기가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제 삶은 조금씩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과거를 나만의 기록으로 바꾸면서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아이 역시 점점 자라며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엄마, 나 커서 엄마 지켜줄 거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너 지켜줄 거니까. 주변에서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나 이웃들은 더 이상 불행한 여자가 아니라 어려운 일을 딛고 일어선 엄마로 저를 불렀습니다. 물론 아직도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기도 했고 가끔은 길에서 남편과 닮은 뒷모습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건 이제 그런 순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옆에 아이가 있고 제 안에 단단해진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발판 삼아 더 나은 내가 되어야겠다. 그 다짐은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이는 어느덧 또렷한 말로 세상을 바라볼 만큼 자랐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만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 아빠는 왜 같이 안 살아?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야. 하지만 널 향한 엄마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보다 크단다. 그 말을 하면서 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과거의 분노와 울분이 아닌 차분한 목소리로 답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치유란 상처가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담담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라는 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배신당한 여자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당당히 살아가는 엄마로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교훈,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건 단순합니다. 가족이라 불러도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지켜내면 결국 다시 웃을 날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이와 함께 작은 행복을 쌓아가며 언젠가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힘이 되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제게도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반전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